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요청에 이은 조치인데요. 남북 관계 복원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요한 건 역시 북한이죠. 북한이 연락 채널을 복구하거나 군사 합의를 복원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계 진전에 의지를 담은 친서를 보냈는데 일단 북한 측이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백악관은 친서 외교에 개방적이라는 뜻을 내놨는데요.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1년 만에 전격 중지됐습니다. 정부는 중단이 아닌 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향후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코스피는 2,9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된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차 출석 요구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올해 첫 태풍 우디비 발생한 가운데 오늘 제주도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립니다. 이번 주말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정부가 이번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건데요. 먼저 내민 화해의 손짓에 북한이 호응할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군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방침에 따라 오후 2시부터 모든 전선의 방송이 멈췄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한 지 1년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남북 간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 대북, 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주의 협력 또한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건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에 접경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유화 제스처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앞으로 대북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그동안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하거나 개선될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 중단됐다 했는데요. 이번에 선제적 조치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대북 확성기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로 모두 철거됐다가 지난해 6월 6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잇따르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겁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대북 확성기는 남북 관계와 괴를 같이 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육사 합의로 중단됐던 방송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재개됐습니다. 2015년 북한의 DMZ 지뢰 도발로 남북 간 대치 국면이 격화하고 북한이 확성기를 향해 포사격을 가하며 남북 간 포격전이 일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이 두 차례에 걸쳐 MDL 이남 지역으로 화력 도발을 한 징후를 포착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발 상응 지역에 155mm 자주포탄 수십여 발을 대응 경고 사격하였습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남북 정상회담, 쓰레기 풍선 도발 등으로 방송 재개와 중단, 재개를 반복해왔습니다.
대북 확성기엔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문화를 알리는 등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남북 관계가 대결에서 대화로 돌아설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조치가 우리 쪽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인 만큼 이를 저지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어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망신 주기식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포함한 형사재판이 줄줄이 중단됐죠. 그러면서 헌법 84조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까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등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당선 전부터 이어져 온 재판의 기일을 사실상 중지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청구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근거로 파악됐습니다. 현재는 일단 헌법 소원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며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는데 각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과 판단 등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청구인이 관련 재판 피고인이 아닌 만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법적 이해관계나 관련성이 없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문제를 다툴 권한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관련해 항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판부의 공판기일 변경과 같은 소송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 대통령이 기존에 받던 5개의 형사재판 가운데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직 다음 달 기일이 잡혀 있는 만큼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주지인 경남 양산 인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YTN에 울산지방법원으로의 사건 이송 신청과 함께 오는 17일 예정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 이송 신청은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왕복 최대 10시간을 재판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등 피고인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협상이 진행됐고 합의 소식도 전해졌죠. 트럼프는 훌륭한 합의였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는 성실히 협상하면 상호관세 시행을 한 번 더 늦출 수 있다면서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유도했습니다. 뉴욕 지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감을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합의가 완성됐다며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미국에 대한 히토리오와 연구 자석의 우선적 공급,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허용과 관련한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함께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을 개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양국의 위대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세 전쟁 와중에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통한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 축소, 중국 내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55%의 관세를 중국에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에 1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는데 트럼프가 부과한 30%의 관세에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중국에 부과된 20%의 관세를 합산한 수치로 해석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55%의 관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고성능 칩은 여전히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더 많은 사업을 앞으로 미국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를 이끈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선의의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날짜를 뒤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무역 상대국의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면 상호 관세 유예를 7월 9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베센트 장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ose countries that are negotiating or trading blocs, as in the case of the EU, who are negotiating in good faith, we will roll the date forward to continue good faith negotiations. 이번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은 예상보단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강행에도 이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1년 전보다 2.4% 오르며 상승률이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변경을 지속해온 가운데 5월 물가 지표에는 관세 정책의 초기적인 영향만 제한적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는 3개월 안에 미국 기업들이 가격을 더 빠른 속도로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고가 곳곳에서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주 좋다며 연준은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가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를 동시에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리를 동결하면서 신중론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4.88% 오른 배럴당 68.15달러의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4월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4.34% 상승한 69.77달러에 마감했는데 역시 4월 3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6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미국이 이라크 주재 대사관에서 대피를 준비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전해지면서 이란의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유가가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친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며 김정은과 관계 진전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집권 2기 들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호감을 나타내며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He happens to be a smart guy.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권 1기 때 3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걸쳐 진행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뉴욕 맨해튼의 북한 측 외교관들은 친서 수령을 번번이 거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친서 수령을 거부한 북한 외교관들은 뉴욕의 주 유엔 북한 대표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Some North Korean diplomats through the UN, and they declined to take it and send it to Kim Jong-un.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이었던 싱가포르 회담을 거론하며 일기 때 이룬 진전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고 답했습니다.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which I know you covered in 2018 during his first term. As for specific correspondence, I'll leave that to the president to answer. NK 뉴스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과거 트럼프가 김정은과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하면서 서신 교환에 대한 우려를 낳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올해 여름에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 요소가 명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는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세출위원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대응과 동맹과의 안보 부담 공유에 초점을 맞춘 임시 국방 전략을 수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임시 국방 전략에 대해 동맹국이 국방 투자를 강화해 미국은 집중해야 할 영역에 집중하는 구상이라면서 늦여름에 나올 국방 전략은 한층 안전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졌을 때 대상 부대로 거론됐던 미 육군 여단의 교대 병력이 최근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미 8군은 제4 보병사단 예하, 제1 스트라이커 여단 병력이 지난달 말부터 차례로 주한미군 주둔지인 경기도 평택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9개월 주기로 병력을 순환 배치하는 미군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임무를 수행해왔던 제7보병사단 제1 스트라이커 여단과 교대하게 됩니다. 지난 2월에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반짝 해제했었죠. 그 후 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꿈틀대면서 이른바 영끌족이 다시 살아나서 한 달 새 가계부채가 6조 원이나 폭등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넉 달째 부피를 키우고 있는 가계부채가 한 달 사이 또 폭등했습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무려 6조 원 늘었는데 직전 달 오름폭보다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7달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부채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반짝 해제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 3월 중 늘어났던 주택거래 영향이 집중된 데다 가정의 달 등 계절적 자금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계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한 달 새 가계 부채가 폭증하자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마다 월별, 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주담대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가 이 같은 대출 규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과 서민금융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다시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대선 때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에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고 배당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일본과 중국 정상 통화 외교와 특검법 공포 등 숨가쁘게 현안을 챙겨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국내 증시 부양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진행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편하게 하세요. 형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 자본 조달도 쉬워지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투자자의 배당 소득 세율을 깎아주는 방안을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 대통령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직과 인력 확충을 주문하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거래소 직원들과 대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만 해도 코스피 3천은 갈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비상경제점검 TF로 소비 진작과 고물가 완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등 경기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새 정부의 증시 부양 방침 속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엿새째 이른바 허니문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넘어섰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오름세, 이른바 허니문 랠리가 엿새째 이어지며 코스피가 2,900선에 안착했습니다. 오전 일찍 2,900선을 돌파한 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키우며 전날보다 1.23% 오른 2,907.04로 장을 마쳤습니다. 2,900선을 뚫은 건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2차 추경을 통한 재정정책 강화가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일단 더불어서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 도달 가능성은 상당 부분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6일 연속 한국 주식을 사들이며 상승을 견인했지만 매수 강도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대신 기관의 매수가 더 거세지면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대표 대형주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무역 제재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도체주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24만 닉스에 복귀했고 삼성전자는 장중 6만 1,000원까지 올라 6만 전자를 회복했지만 59,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신환경에너지 전환기조에 하나솔루션과 두산에너빌리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세 시반 기준으로 10원 넘게 오른 1,375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취임 후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피알라 총리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서영교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원내사령탑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권리당원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내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표심 반영 비율은 20%입니다. 박산대 원내대표는 최종 결정자가 결정되는 내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오늘 오전 고별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탄핵 정국과 대선 과정에서의 소회, 또 최근 논란이 되는 당 쇄신안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권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지난 5일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후보 등록을 거쳐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을 논의합니다. 정보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한 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됐는데요. 국회는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안에 심사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회 일정이었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는 식의 발언은 젊은 시절부터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 입장문에서 일부 인터넷 매체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보도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향한 북한 연구자인 고 김남식 씨가 사상적 스승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북한에 대한 연구에서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회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여당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김병기, 서영교 의원이 치열한 당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원내 사령탑이 선출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 규칙이 도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판세 예측이 더더욱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선 김병기, 4선 서영교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사령탑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두 후보는 최우선 목표로 내란 종식을 꼽으며 당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은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의 전제 조건이 내란 종식이라며 내란 사태 해결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업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당들에 대한 어둠을 거둬내는 일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조각 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구축과 정치 복원을 목표로 야당과의 소통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치 복원, 사회 통합 등 야권과 소통을 해야 되는 일에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다양한 인력을 내세우며 준비된 일꾼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어 내란 종식의 선봉장이자 경제를 살릴 가장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심을 정확히 전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쪽엔 내란 종식, 한쪽엔 민생 회복, 양날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만드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야당에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에선 꿈도 꾸지 마십시오.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확실하게 이뤄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도입되면서 판세를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배우자와 국정원 기조실장의 통화를 두고 자녀 채용 청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식을 챙기면 평범한 국민은 설 곳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통화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이 아들의 합격을 약속받았는데 탈락했고 이후에 다른 채용 정보를 미리 공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접촉 자체가 특권이고 국회의원의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혁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자신들의 임기가 이번 주에 종료되고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김 위원장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최신책 추가 논의가 예정됐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시작 40여 분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없는 거듭된 의총이 자칫 분열로 보일 수 있고 조율도 더 필요한 만큼 차기 지도부로 공을 넘겨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임 지도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임 지도부가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관련 정부 여당을 향한 메시지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80명 넘는 의원들은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여 공판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장외 여론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청이 지켜내자! 앞서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참해달란 메시지를 발송했던 김 위원장. 전격 의총 취소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협의 없이 문자로 취소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개혁안 논의를 막는 당 상황이 안타깝다고 쉽게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좁힐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쇄신책 중 하나로 제시했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김 위원장 본인을 포함한 비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진상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인데 앞서 다수 의원은 당무감사까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당무감사 착수를 두고 김 위원장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해 개혁안 관철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 없이는 과제 완수가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갈등이 쉽사리 진화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최근 1년 동안 전국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1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착순 한 명한테만 게임기를 999원에 팔면서 마치 여러 명에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영업하고 통신 판매업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로 수입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이달 말에 재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과 지난해 6월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신작인 갤럭시 A36 5G가 오늘부터 국내에 출시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늘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고객들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제휴 마일리지 합병 비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합쳐서 3조 5천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대한항공에 6개월 이내인 이달 중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황.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양사 고객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마일리지 통합 비율입니다. 모든 고객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을 통합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가운데 탑승 마일리지는 양사 간 적립 수준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쌓이는 제휴 마일리지는 시장에서 책정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만약 1대1로 통합한다면 대한항공 고객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치를 낮게 책정하자니 아시아나항공 고객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격과 서비스 격차 등을 고려해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1대 0.9로 정해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제휴 마일리지는 차등 비율로 통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구체적 내용과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할 마일리지 통합안의 승인 여부를
내년 말 통합항공사 출범 전까지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249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시로 사이트 주소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는데요. 가입자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도박 사이트입니다. 화면 윗부분, 해외 카지노 영상을 보면서 베팅하는 방식인데 가입자들은 한 번에 5천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었습니다. 가입자는 2천여 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10대 청소년 10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14세부터 19세 사이에 있는 10대 청소년이 약 1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들 청소년이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500여만 원까지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원 지역 조직폭력배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9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해 사무실로 쓰고 사이트 주소와 계좌를 수시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죄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와 명품 시계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대포 통장 40여 개를 확보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11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 보전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한 대여자와 도박 사이트 운영 추가 가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를 돌며 일부러 차량 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친구와 직장 동료는 물론 헤어진 연인까지 가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비좁은 골목길 양쪽에 차들이 엉켜 있습니다. 은색 승용차가 멈추자 맞은편 차량이 차츰 움직이는데 아슬아슬 옆을 지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 들이받습니다. 보험 사기범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보험 사기 일당은 이곳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를 돌며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2,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번 보험 사기 사건은 수차례의 고의 사고를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착수가 됐고 일당 1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건 22살 A씨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 재산을 탕진하자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구와 직장 동료는 물론 심지어 헤어진 연인까지 꼬드겼는데 일부 공범에게는 보험 사기가 발각돼 돈을 물어줘야 한다며 600만 원가량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상습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오늘도 낮 더위는 계속됩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는 곳이 많겠고 제주도에는 점차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9도, 부산은 20.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2도, 대전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제1호 태풍 우딥은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수증기가 정체 전선을 강화하면서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00에서 20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적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위법한 영장 집행이자 증거 수집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경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다양한 법적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먼저 윤 전 대통령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오늘이 경찰 특수단의 2차 소환 통보일입니다. 그런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통상 이런 식으로 의견서 형식으로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받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이 2차 소환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선 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왜 소환에 응할 수 없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국 지금 아직까지 소환을 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이 된 것이 아니며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의견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것 자체, 그리고 영장 발부와 집행부터가 불법이다, 위법이다라는 주장이 담긴 거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서 이제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 그리고 이 비화폰 서버와 관련된 삭제를 지시한 부분,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지금 추가적으로 입건된 부분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그 의견서의 내용을 보자면, 먼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집행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나 직권남용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부분을 한 가지 강조하고 있고요. 어떤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 물리적인 대응이 있다고 해도 이 영장의 발부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지금 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결국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가 이 소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던가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교사 혐의가 있었다는 건 애초에 위법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세운 것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것도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군사기지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군사기지법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겁니까? 이 군사규지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군사시설의 출입이라던가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쉽게 대응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어떤 국가의 중요한 장소 등에 대해서 드론 촬영 같은 부분들이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군사상 굉장히 높은 기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선 함부로 촬영을 하면은 그것은 어떤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을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로 남기고자 영상이나 이 사진으로 촬영한 부분이 이 군사기지법 위반, 그러니까 군사시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촬영한 부분이다. 이런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조항을 어겨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위법 수집 증거로서 지금 증거로서 활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다음 경찰 특수단의 대응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특검 이야기에 가기 전에 이 특검 출범이 경찰 특수단 행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검이 이제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여서 여전히 경찰 특수단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에 포함된 부분은 내란죄의 형사재판과 오히려 직결이 된다고 보이고 지금 경찰 특수단에서 맡고 있는 사안은 어떤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던가 아니면 그 사이에 비화폰 서버 삭제와 관련된 어떤 직권남용 혐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하면서 지금 2차 조사에 오늘 이때 조사에 이미 불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출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이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자료를 보강해서 머지않은 기간 내에 3차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네,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대 특검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출범을 앞둔 초유의 3대 특검법인데요. 누가 특별검사를 맡을지도 관심인데 후보자 추천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특별검사라는 자리는요, 이 특검을 이끄는 어떤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나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특별검사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에서 한 명씩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어떤 추천에 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 물망으로 오른 문재인 정부 검찰 출신 인원들 좀 살펴보자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정수 변호사라던가 서울 남부지검장 출신 심재철 변호사, 부산고검차장 출신 김양수 변호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좀 마찰을 벌였던 인물들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곧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에 이제 임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머지않은 기간 내에 특별검사를 이제 임명하는 그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때 그리고 박범계 장관 때 실세였던 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특검 후보자가 되는데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지금 특검 후보자를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특검 후보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들 조금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특검 후보와 관련해서 일단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데 어떤 조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검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3, 4년은 변호사 기업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제 임명 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그만큼 그 지위와 역할, 권한, 중요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최적의 인물을 어떤 그 지명하는 절차를 또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는데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청 폐지법이라든가 뭐 공소청 설치 운영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 결국 주된 내용을 보자면은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을 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을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수청,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이른바 6대 범죄, 뭐 부패, 경제, 대형 참사, 내란 외환의 범죄를 더해서 이 6대 범죄에서 7대 중요 범죄에 대한 권한, 수사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소,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존 검사들은 중수청 소속의 수사관 또는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해왔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해왔던 검찰의 지위, 일부 이 수사권의 검경 조정이 있었다고 해도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에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 수사와 공소유지, 이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야당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개편안들, 개혁안들 가능하긴 한 겁니까? 개편이 된다고 한다면요. 사실상 여러 부분들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공수처와 어떤 검찰 간의 이 기소와 수사권 관련해서 좀 불협화음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하면서 살펴봤었잖아요. 그때도 제기됐던 부분들이 지금 공수처의 출범 과정에서 좀 성급하게, 좀 빠르게 법안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의제기라던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행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부분을 준비하고 신설해 나가려면 법안의 전체적인 체계를 다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사소송권은 검찰이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형법, 형사소송법 관련된 모든 법안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추가로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 하나만을 만들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법안의 전체적인 취지를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법률적 논의, 사회적 논의가 병행돼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이 중지가 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법원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훼손했다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헌법에서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기재해 놓았을 때 현재와 같은 상황까지를 생각하고 만든 조항일까 이런 부분은 좀 의심점이 남습니다. 결국 그 문헌의 의미를 굉장히 좁게 그대로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소추되지 않는다, 기소되지 않는다로 해석이 된다고 보면 새로운 재판이 다시 한번 제기되는 것은 불소추 특권으로서 가능하지 않지만 기존에 있던 재판까지 멈춘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충분히 헌법적으로는 논의가 있을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 5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에서 이 재판을 멈춰둘지 아니면 계속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멈춰두는 것으로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사실상은 멈춰두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보고요. 다른 나머지 재판들은 일단 1차적으로 해당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 이 선거라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좀 입장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경우에만 이렇게 어떤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판을 정지해주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헌법소원 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 이 국민들이 이 재판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내므로써 과연 현직 대통령의 기존 재판들이 정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수행해야 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좀 정리해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재판에 얽힌 법적 이슈들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이원석이 입단 7년 만에 첫 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화에 패한 두산은 4연패 늪에 빠졌는데요. 이경재 기자의 보도 보시고요. 스포츠뉴스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화는 2회 안타와 볼넷, 못 맞는 공으로 만루 찬스를 잡았습니다. 두산 선발 최원준은 원볼에서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갔고 이원석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데뷔 7년 만에 나온 첫 만루 홈런. 대전 신구장의 첫 그랜드슬램도 이원석의 차지였습니다. 전력 분석 때 좀 변화구 저한테 좀 많이 올 것 같다고 해서 슬라이더를 좀 노리고 들어갔는데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한화는 최은성이 2안타 3타점, 이도윤이 3루타 포함 2안타 2타점으로 활약하며 두산을 9대1로 이겼습니다. 4연패에 빠진 두산은 승률이 3할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LG는 SSG의 역전승을 거두고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6회 구본혁의 내야 땅볼로 동점을 만든 LG는 7회 김현수의 적시타와 오스틴의 투런포가 터지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8회 투어에 나와 불을 끈 마무리 장현식은 9회 안타 2개를 맞고 흔들렸지만 힘겹게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롯데도 8회 밀어내기와 레이에스의 2타점 적시타로 KT의 4대3 역전승을 거두고 하루 만에 다시 3위에 올랐습니다. 기아는 6회 삼성 이재현의 실책 틈타 경기를 뒤집고 6대3으로 승리했고 선발 라일리가 7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틴 NC는 키움을 7대1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TS 멤버 전원이 이번 달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서 완전체 복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류 역사를 다시 쓴 BTS의 컴백이 K-팝 시장을 다시 한번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일곱 명의 멤버가 입대 전 마지막으로 함께 무대에 올랐던 완전체 공연. 일단 잡혀있는 콘서트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투어 약속이야. 언제든지 잡으면 되니까 그때 또 잡으면 오실 거죠? 코로나19 여파가 남아있던 2022년 기준 BTS 콘서트 1회당 경제적 파급 효과는 최대 1조 2천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달 전역하는 멤버들이 약 3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할 경우 경제 효과는 더욱 폭발적일 전망입니다. 월드 투어 예상 규모만 500만 명으로 BTS가 소속된 하이브의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5천억 원에 근접할 거란 장밋빛 예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외 관광객 유인과 고용 창출 효과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워낙 팬덤이 크고 특히나 이제 재결합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다. 관광 산업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증가하는 효과는 분명히 직감적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특히 7명의 멤버들은 입대 전부터 솔로 활동으로 각각 음악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청춘의 방황과 고민, 성장을 노래했던 BTS가 제대 후 보다 성숙한 메시지를 들고 복귀할 경우 팬덤의 보복 소비를 자극할 거란 평가입니다. 그룹 활동은 그 각기 다른 매력을 어떻게 한 팀으로 구현하느냐 여기에 좀 역점이 있거든요. 또 솔로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성장한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고개를 드는 중국의 한한령 완화 기대감도 BTS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변수입니다.
하이브는 최근 중국 현지 법인 하이브 차이나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중국 시장이 개방될 경우 최대 30%까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 씨 관련 낙서가 다수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팬들의 제보와 강남역 인근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아티스트를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밤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들은 해석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요. 일단은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시장은 환영보다는 숨 고르기 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우는 1.1포인트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간밤에는 트럼프가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였던 중국의 히토류 문제, 중국이 미국에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게 트럼프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늘 괜찮다고 생각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말이 또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관련 합의도 있었다는 뜻이겠죠. 다만 트럼프의 말대로 환영만 하기에는 불안한 점도 많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대미 히토류 수출의 허가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중 갈등이 고조가 된다면 언제든지 히토류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물가 우려가 상당히 컸죠. 5월의 소비자 물가를 보니까 1년 전보다 2.4% 올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봐도 대체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수치적으로는 우려를 불식하는 흐름이 있었던 셈입니다.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죠. SNS에 글을 올려서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으니까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 건 맞지만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나왔을 때 많은 기업들이 재고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재고를 팔고 있다 보니까 관세의 영향을 일부 흡수하게 됐다는 건데요. 아직은 트럼프의 말처럼 1%포인트나 극단적으로 낮출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밤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 아이온큐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양자 컴퓨팅이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몇 년 안에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발언이 호재가 돼서 장 초반에는 다른 양자 컴퓨터 기업들과 함께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약보한 마감이었습니다. 아이온큐가 관련 기술을 갖춘 기업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젠슨 황 CEO의 말처럼 아직은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된 상태가 아니죠. 불확실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이온큐에 투자한 분 가운데 양자 컴퓨터가 뭔지, 아이온큐의 기술은 뭐가 다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분 드물지 않을까요? 높은 수익률만 보면서 이런 종목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라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9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32도까지 치솟겠고요.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의 주의가 필요하겠고 제주도에는 점차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9도, 부산은 20.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2도, 대전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제1호 태풍 우딥은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수증기가 정체 전선을 강화하면서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00에서 200mm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